실종 사건 말고도 경찰 고유의 사무 중에서 네. 일선 실무자의 재량이 감시 통제받기 힘든 영역이 더 존재할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소년 범죄를 전담할 때 좀 느꼈던 것들인데요. 네, 소년은 국가에서 어쨌든 교화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다 면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친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없었어요. 근데 면담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일로 즉결로 벌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결이라는 거는 그 범죄 종류와 따지지 않고 벌금 20만 원 내에서 경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즉결 심판 그 청구서에는 대단한 내용과 증거 자료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사건을 좀 작게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즉결 심판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조회서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다든지 위에 상급자가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경찰관들의 업무는 사무실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외근도 잦고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선 알기가 어렵고 결제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사건이면 꼼꼼히 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다면 어느 정도 믿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경찰이 네.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네.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수사 실무상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나눠봤지만 네. 또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 지연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완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그 기능 일부를 담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초 발생 시점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증거가 오염이 됐다거나 산용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힘이 없는 분들, 약간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법률 전문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그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이행을 하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네. 정권 종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네. 조만간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별 실효성은 없다고 보시나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송치를 할 때 의견을 가렸을 뿐이고 저희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된 것도 기록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안수사는 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냥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사의 완성도라든지 그 증거 능력 없는 면담 결과가 그 어떤 발전적 방향을 가지고 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계기가 된 사건을 좀 언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제주 서부서 경찰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네. 비슷한 허위 종결건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실종 가출 사건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일선 경찰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보도된 내용들에 비추어 봐도 그런데요. 먼저 해당 경찰관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결재 제도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통제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었고 제가 약간 놀랐던 거는 그 코드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사상을 누르면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 관련 교통사고 사건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관련된 보고서를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코드만 입력하면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에 제대로 된 것인지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요. 거기다가 일부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 관리 파일 자체를 삭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 사건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사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전, 사후 통제 수단 전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제주 서부서 지휘라인도 지금 전원 대기 발령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애당초 왜 팀장 과장급이 허위 종결을 인지하지 못한 건지가 좀 의문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시스템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보고도 못 본 척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경찰 부서를 보면 결제자가 봐야 되는 결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사건이라든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볼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 연락 두절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관의 구두 보고를 당연히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 서부서 배치표를 찾아봤는데요. 형사과 소속의 팀이 11팀입니다. 그 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은 중요 사건 아니면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사 사건도 제대로 볼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실질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좀 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실종 가출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 그래서 실종 사건 말고도 경찰 고유의 사무 중에서 네. 일선 실무자의 재량이 감시 통제받기 힘든 영역이 더 존재할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소년 범죄를 전담할 때 좀 느꼈던 것들인데요. 이제 소년은 국가에서 어쨌든 교화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다 면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친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없었어요. 근데 면담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일로 즉결로 벌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결이라는 거는 그 범죄 종류와 따지지 않고 벌금 20만 원 내에서 경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즉결 심판 그 청구서에는 대단한 내용과 증거 자료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사건을 좀 작게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즉결 심판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조회서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즉결 심판을 뭐를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즉결심판 청구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료가 이 형사사건 기록처럼 방대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보고서 정도 간단한 증거만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죄 사실을 보고 다시 이건 즉결심판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애초에 즉결심판 청구서에 적을 때 간략하게 적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서류를 적는 데 있어서도 네. 어떤 관리자급이 아니라 네. 실무자가 적는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보통은 결제를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 챙겨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정도는 거의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서부서 경찰관은 계급이 경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장민아 씨 사건이 더욱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실무자급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혹시 뭐 강력이라든지 뭐 지능 등등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순경, 경장 등 실무자급이 은폐 축소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수사 영역에 있어서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리로 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순경이나 이런 분들이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다든지 위에 상급자가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경찰관들의 업무는 사무실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외근도 잦고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선 알기가 어렵고 결제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요 사건이면 꼼꼼히 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다면 어느 정도 믿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뭐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자체는 기존에도 기존 체제에서도 이루어지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받더라도 네. 처음 판단을 유지하려는 그런 확증 편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네. 실무 경험상 실제 그런 측면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미 한 번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말을 바꾸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결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를 내리면 그냥 유서 판례 하나 붙여서 보안수사 필요성 없음 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나요? 그렇게 해버리면?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정말 또 똑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거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분노의 보안수사 요구해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를 정말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준한다라는 정도까지. 내용을 쓰면 해옵니다. 보안수사 요구에 기대기에는 또 그러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또 직결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이게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이행하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경찰이 사건을 보내고 검사가 그걸 검토를 하는 동안 경찰은 다른 사건을 하니까 기존 사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보안수사 갔다 오면 검사도 다른 사건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온 것도 처음처럼 봅니다. 그러면 한 사건을 3번, 4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경찰이 네.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네.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수사 실무상 뭐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나눠봤지만 네. 또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 지연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완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그 기능 일부를 담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초 발생 시점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증거가 오염이 됐다거나 산용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거는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기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느려져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힘이 없는 분들, 뭐 약간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법률 전문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그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이행을 하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냥 검사실에 전화해서 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취지구나 해서 보안수사를 직접 하고 또는 뭐 보안수사 요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복잡한 과정을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잘 하기가 어렵고 검사실에 전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증거 능력도 없는데 저희가 수사보고서 하나 안 쓰면서 제가 전화로 뭐 이렇다는데 다시 해보실래요? 하고 보안수사 요구를 내리는 거는 상당히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없는 분들, 변호사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좀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거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네. 정권 정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네. 조만간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별 실효성은 없다고 보시나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송치를 할 때 의견을 가렸을 뿐이고 저희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된 것도 기록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안수사는 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냥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사의 완성도라든지 그 증거 능력 없는 면담 결과가 그 어떤 발전적 방향을 가지고 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 오염이라는 것이 좀 예시로 들자면은 어떤 네. 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재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오랜 시간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가 1억이어도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합의하고 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 시기가 빨라지면 내가 힘든 기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엄벌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진실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경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검찰도 오래 걸려, 재판도 오래 걸려. 그럼 난 구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난 이 정도 받고 적당히 타협할래. 이런 식의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요? 예, 예를 들면요. 그렇게 검사의 권한이 줄었는데도 결국에는 그 기록을 보는 거는 검사기 때문에 검사를 통한 통제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건 지금 보안 수사를 보냈을 때 단순히 기한이 지나면 이행 결과만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검사가 조금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좀 추적을 하라는 취지의 보안수사 요구를 했다 하면
추정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결과를 가지고 와서 뭐 다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럼 두 번의 보안수사 요구가 없을 거니까요. 좀 그런 식으로 보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는 보안수사 요구를 다녀오면 그냥 어떤 내용의 수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요약만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쨌든 이 사건의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안수사 결과와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검사들이 다시 이제 검토를 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변호사인데 자꾸 검사 얘기할 때 저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나쁜 것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경찰 잘못하는 거 너무 많고 검사가 통제해야 되고 그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검사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통제받느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뭐 검사가 잘하니 경찰이 잘하니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게 사건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통제를 가하냐라는 문제는 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설계를 할 때는 누가 잘하니 못하니로 할 게 아니라 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나빠서 이걸 무조건 해결해야 돼 라고 할 게 아니고요.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라는 게 반드시 통제 수단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보안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드시 통제가 아니라요. 초반에 얘기하면 더 좋은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협력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